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장께도 다시 요청드립니다.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합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법정 처리 시한이 2주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 이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쟁점은 행안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한 예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이견 좀 좁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을 놓고 보면 양측이 이제 치킨 게임 양상, 그러니까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면서 누가 먼저 선로를 틀 것이냐, 이제 이것을 가늠하는 그런 마치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체 우리 정부 예산안 600조가 넘는데 사실 5억밖에 안 되는 정말 미미한 금액인데 사실 여야가 이제 이 두 기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운영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공약사항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네. 정부에 이제 입법화가 돼서 정부조직법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이 안 되니까 우리 정부가 시행령으로 했단 말이죠. 네. 시행령이라고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그 국회 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했던 것뿐인데 그럼 이게 위법한 기구냐? 위법한 기구가 아닙니다. 적법한 정부조직법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구인데 저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말이죠.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그것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인사관리단. 그 다음에 이제 치안비서관실 기능은 행안부에 이제 경찰국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 과거에는 이게 청와대 예산에 그냥 뒤섞여서 사용됐던 거를 분리시켜서 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굳이 위법한 기구가 같이 불법적 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장의 중재안은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예비비 또한 이 기구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이기도 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의 저는 대승적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볼 때 이제 경찰국에 있는 경찰국 문제나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같은 경우는 민생과 무관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쟁점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소위 적어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충해 준다고 얘기하면 경찰국은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절충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예비비라는 형태를 통해서 일단 가동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인세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고집을 하신다면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소위 본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걸로 하되 경찰국은 절대 아니잖아요. 경찰국을 따지고 보면 소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우 예비비를 둬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비비도 이런 성격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만약에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소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직 자체가 예를 들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절충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서로 쌍방 간에
싸움을 하기보다는 이게 민생 예산이 아니니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늦었지만. 네. 예, 이처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 뭐 예산안 관련 협상은 지금 공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재차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의 역할론이 다시금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진표 의장도 사실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의 중재안을 했는데 두 번의 중재안이 어쨌든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합의가 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세 번째 안을 내기도 사실은 지금 버거뿐만 아니라 또 의장의 권위라는 측면 여러 가지도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19일 벌써 어제 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31일까지 한 열흘간 남았는데 저는 열흘 동안에 정부가 과거에 31일 날 밤 12시 직전에 통과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2014년에는 항상 법정 기일을 지켰지만 그 전에는 이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워낙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치하고 있어서 저는 의장의 중재안이 사실 나오긴 쉽지 않지만 여야가 저는 물밑 교섭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종철 교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치안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국은 이제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옛날 과거에서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이 그대로 사실은 또 경찰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여당이 또 고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정말 이 예산에 5억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여야가 결렬하고 이걸로 파행을 와서 준 예산이나 혹은 뭐 다른 감액 예산 정부안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있을 거로 봐서 저는 이제 한 열흘간 남았는데 여야가 좀 원내대표나 말 알고라도 좀 각급 물밑 교섭을 좀 가동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풀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전 제가 보기에 이 치킨 게임을 풀지 않는 한 저는 열흘 남은 시간도 공전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여당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야당과의 좀 그 교섭들을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사실 어제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유가족들과 따로 만남을 가진 배경도 궁금하고 이번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국정조사에 좀 복귀할 것이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빨리 국정조사에 복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일, 16일 남은 건데 현장 조사하고 증인 불러가지고 하다 보면 저보다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 느낌에는 49제 이 전후로 상당히 여론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소위 국민적 여론의 악화에 따라서 네.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권성동,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소위 예를 들면 계속적인 자극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김민아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제가 볼 때 거의 막말 수준의 내용들이었었고 또 거기다가 또 오늘인가요? 그 총리께서 어젠가요? 총리께서 또 49제 이후에 가서 소위 이 유가족들이 오지 말아라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 30초 만에 돌아가는 이런 행태들을 보게 되면 2차 가해를 누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매섭게 쳐다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황들을 일정히 좀 모면하려고 하는 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유가족이 원하는 것들로 가시면 됩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진상을 규명해라. 투명하게 확인해라.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추모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면 될 문제인데 이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측면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 소위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내년 1월 7일 날 국조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예산도 퇴업하고 국조도 퇴업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빨리 국조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본인들이 얘기했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국조 당연히 지금 고민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국조를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준 전제 조건이 예산안 통과했잖아요. 예산안 통과라는 거는 감액 예산이나 정부안의 그냥 통과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통과가 사실은 그게 선결 조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 부칙 조항으로 이 국조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조 기한 연장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사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예산 이런 안에 대해서 뭐 대선 불복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당이 자 그러면 앞서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 부분들은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보고든 현장 방문이든 등등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연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혼자서 국조를 한다는 게 여당도 사실은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유가족들의 뜻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인정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저는 연말이 소진됐던 그런 기간들은 충분하게 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망이 있고 유가족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것은 약간 좀 예산안이 처리됐던 소진됐던 시간은 좀 별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을 해서 해당 차량의 도착을 지연시킨 지금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지금 사임한 상태인데 이 닥터카 논란 어떻게 보시고 신 의원의 이 대응 방식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조직의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구호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신 의원이 보여준 모습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국조위원을 갖다가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전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4분을 말씀하셨던데요. 국민들이 4시간 이전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태원 그 거리에 사고가 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들을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방조하고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국민의 비판들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소위 공식적으로 원내 대변인이 4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4시간 전에 소위 전화 왔던 국민의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159분의 참사가 없었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나 요 내용을 가지고 거의 민주당에 있는 친한영 의원을 어떤 매도하는 형태의 얘기. 그렇다면 그것을 동일한 방향으로 돌리면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전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비판하셔라. 그리고 저도 국조위원을 사퇴했다고 얘기한다면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 민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구급차도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 차량인데 어떤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뭘 했는지를 반성하는 속에서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소위 상대방이 작은 걸 가지고 침서봉대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권성동, 장제원, 김민아 이런 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또 국민의힘의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을 뭐 국민의힘과 연동시키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적절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현영 의원의 의사로서의 덕목과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그 의사로서의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왔다면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사진만 찍고 오고 그다음에 장관차에 탑승해가지고 다시 국립의료원에 가서 현장 보고나 받는 의전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남편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찍어서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했고 그러면 의사로서의 소명의식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덕목 하나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을 이분을 공천 준 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렇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영 의원의 국조 사태 이런 것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있어야죠.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반성하겠다. 국조위원 사태 한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당도 어떤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뭐 애티튜드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 법적인 처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책임 정치에서 온당하지 않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당 원내 대변인과 수석 대변인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경찰청장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기동대는 뭐 했습니까?
서초구에 대통령 집을 지켰던 기동대는 뭐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경질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요 한 건이 딱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물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사를 대한 태도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얘기는 충분히 나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조에서 우리가 따져보자고 지금 이게 국조에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또 따지고 그다음에 발본색원해서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기회는 있으리라 보고 다만 민주당도 지금 정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는 최소한 그렇게 남에게 역공해서 묻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 표명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당헌에서는 당심을 70% 반영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결선 투표제도 도입이 됐는데 이 새로운 룰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룰을 변경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겉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이 80만이고 이제 앞으로 100만까지 갈 테니까 사실상 이제 이 100만의 당원 구조라면은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망도 다 국민적 여론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랬으면 이게 왜 갑자기 전당대 석 달 전에 이렇게 룰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룰이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후보에게 유불리를 작용하게끔 주어진다 그러면 이 공정한 게임의 어떤 그런 정신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철학을 바칠 수 있는 어떤 당의 대표가 원팀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원론적으로는 훌륭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당이 또 언제나 건강한 그런 견제 세력으로서 이렇게 이른바 2인 삼각 체제를 구축할 때 좀 더 이게 당의 문화가 건강해지고 대통령의 국적 철학도 좀 말하자면 국민에게 녹아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갑자기 여기서 왜 바뀌었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의원들이 좀 더 유리한 곳에 점하지 않았을까? 저는 과연 이것이 정말 당원 100%뿐만 아니라 국민적 연망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다 걸러내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만을 하고 민주당 타 정당 지지층은 걸러내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없애고 당원 100%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당의 내용이 붉어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일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 잘 끝나면 모를까? 끝나지 않아서 다시 또 내용에 휩싸이거나 당이 갈등에 휩싸인다면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지금 가서 아마 23일 날 전국위원회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룰이 될 텐데 저는 과연 이 룰을 가지고 당이 갈등이 아니라 정말 축제로 가고 그다음에 과정 전체가 당의 한 몸을 아우르는 이런 어떤 그런 축제의 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갈등과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많아서 당에서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당원 투표 100%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지금 찬반 양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이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이 당대표 선거거든요.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다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됩니다. 투표권을 갖는 분은 현재로서는 10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 100만 명을 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친목계 수준으로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대다수고요. 예,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가 예상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당원 수가 증가한 만큼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룰 개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뭐 너무 막 가도 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이유는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의 주류와 반대되는 당대표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유승민 포비아. 유승민 전 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에 안 차는 후보군이라고 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항할 만한 대항 후보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꼴대를 옮기는, 그러니까 경선 100% 룰을 바꾸는 꼴대를 옮기는 거고, 그런데 결선 투표는 꼴대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중 장치를 만들어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러니 유승민 의원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친윤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준석 아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승민 아웃, 전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친윤 측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수 중도 유권자층의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강성 또는 열성 지지층만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공천을 한 어떤 후보군들이 다음 총선에서 민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윤 주자들 간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정도 우열이 정해진 다음에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일단 결선 투표를 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화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비 그 경선 컷오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너무 나오지 않았던 친윤 후보가 있다면 아마 거기서 걸러질 네. 거고, 그 아주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1, 2위를 다투는 많은 후보가 있는데 과반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결국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친윤 후보 한 분과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뭐 비윤을 대표한다든가 누군가 다른 한 분이 보는 나중에 두 명의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당원 투표 100%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결선 투표제 이 두 가지 부분은 정말 말하자면은 그 당에 지금 더 이상 그 분열을 막고 어떤 식으로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의 비대위원회 절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늘 지적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지도부가 출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네. 제1당을 맞이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정부가 그 민주당에 밀려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라면은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되고 그 당의 대표가 되고 그 부분이 상품이 돼서 전국을 투하하면서 정말 국민의힘 표를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단일화를 해서 친윤 후보를 내겠다 여기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과연 이게 총선 전략으로 정말 적절한가, 이 부분은 좀 고민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나갔다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마지막 남은 카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성에 차는 후보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내에 있는 군을 가지고는 저희 국민적인 여론이나 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윤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윤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국무위원으로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좀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현 체제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어떤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소위 윤심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쉽지 않은 카드고요. 또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랑 김대기 비서실장 문제랑 이 두 가지 문제도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판단이다.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3월 12일 전당대회로 한다면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소위 국무위원들의 물갈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윤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1월 달에 아마 개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하마평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원희룡 장관을 차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화물연대 이후에 노동개혁 정책의 국토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연동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원희룡 장관이 나왔을 때 정말 내각 있던 장관이 바로 나와서 당의 대표로 가서 당을 접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물음에도 어떤 명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가 되어서도 과연 가능할 이게 우리가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전략적 지지점에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혹시 독이 든 성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